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주부입니다. 주부라는 말이 하나의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전 아니거든요. 최근 이혼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를 두고 살림을 하고 있으니 제 현실을 잘 반영하는 말이라 딱히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모든 사원을 정리하고 나서 이제 일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은 그 충격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문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도 했는데 너무 폭풍처럼 휩쓸고 간 지난 1년, 지금도 꿈같이 느껴지네요. 장화야, 나 미애야. 오늘 점심에 차 한잔 했으면 하는데 시간 괜찮아? 할 이야기가 있어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날은 유난히 화창했던 4월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이와 신랑이 출근하고 오랜만에 아침부터 부지런도록 청소를 다 끝내는 날이었어요. 햇살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지고 해도 맑아 이불 빨래를 돌려야 하나 생각하던 날이라 더 기억에 남아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돌이켜보면 늘 같았던 일상일지 모르는데 조금 더 특별하고 좋게 느껴지는 날이요. 그날이 저에겐 그랬어요. 창밖 벚꽃나무 하나 둘 꽃이 피기 시작했거든요. 올해는 봄이 오는지도 모르고 이르게 핀 벚꽃 때문에 그 고염도 제대로 못해서 더 뚜렷하게 기억에 남을지 모르겠네요. 차 한 잔을 내리고 거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잘 안 받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가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단체톡에 존재하고 있지만 연락처는 별도로 모르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동창 모임으로 15명 정도가 있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지만 모든 친구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학창시절에도 대면대면 졸업하고도 대면대면 했던 사이인데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자리에 갔어요. 전화해서 놀랐지. 우리 사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것도 아니고 돌리지 않고 이야기할게. 나도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이 했어. 그런데 앞으로 동창 모임에서 얼굴 계속 볼 거니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뭔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 해. 내 남편 바람이라도 껴. 또 알고 있었어? 네 남편 바람 피는 거? 동창은 저보다 먼저 약속 장소에 나와 있었습니다. 긴장했는지 벌써 음료를 시키고 반 이상을 마셨더라고요. 저는 익숙한 듯 얼굴을 모르는 사이도 아니니 동창생을 바라보고 앞에 앉았어요. 동창은 제가 앉자마자 별다르게 주문도 안 했는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얼굴을 볼 사이라 어쨌든 언지를 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저도 모르게 이 상황이 익숙했습니다. TV나 영어가 아니더라도 썰 TV 사연에서 들었던 것 같았거든요. 꼭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웠을 때 지인들이 그 사실을 알려주는 상황 말이에요. 긴장을 풀 겸 저도 모르게 우스갯소리처럼 혹시 그런 거 아니냐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동창생은 두 눈을 둥그랗게 뜨며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진짜 내 남편이 바람이라도 핀다는 거야? 네가 우리 남편 얼굴을 어떻게 알고? 왜 몰라? 결혼식에도 갔고 작년 모임에도 늦게 오면서 신랑이 깨우다 줬잖아. 나도 아침 늦게 들어오던 터라 이 관사 인사하고 다음에 식사하자는 인사도 예의상 주고받았는데 알지? 분명 네 남편이야. 그래. 내 남편이 확실하다니까 여기나 들어보자. 어디서 만났길래 내 남편이 바람핀다고 확신하고 나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는지 듣고 판단할게. 기분 안 좋은 거 알아. 그렇겠다. 이야기 끝난 것 같으니 먼저 가봐도 되지?
잠깐만.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내가 말 주변에 없어 말을 이상하게 전해진 것 같아. 내가 하는 말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나 남편 회사 일이 힘들어져서 골프장 캐디래. 그냥 골프장 가면 스쳐 만난 거 아니야. 매번 라운딩 할 때 캐디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하는 이야기 다 듣고 내 눈으로 푼 것만 전하는 거야. 기분 나쁜 자리라 생각하고 먼저 일어나려는 절 다급하게 붙잡는 등창색이 말해 저는 다시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듯 저도 모르게 앉게 되었으니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다리에 스르르 힘이 풀리더니 머릿속 회로가 잠시 끊긴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지?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 거지? 골프장 캐디? 친구가 저에게 전하는 말과 그동안 남편에게 들었던 말들이 우버럭되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공통된 사항은 남자 둘, 여자 둘이라는 점이죠. 남편은 거래처 사장과 여동생이라 말했죠. 하지만 눈앞의 친구는 그들이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았다고 저에게 알려준 셈이죠. 사실을 말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 내가 골프장 캐디라는 거 누구한테도 알리기 싫었거든. 더군다나 너랑 친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청각 두렵던 게 사실이야. 그런데 네 남편 담당 캐디를 나를 지며먹고 나한테도 연락 주부러 오는 거 보고 쉽게 끝날 건 아닐 것 같아서 알고는 있으라고. 결정은 네가 하는 거지만 알고 있는 거랑 나중에 모르고 다 하는 거랑 충격 차이가 다르니까. 이런 말 전해서 미안해. 그런데 같은 여자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 가만히 앉아 둥찬이 하는 말을 찬찬히 듣고 있었습니다. 둥찬은 처음에 혹시 제 남편이 알아볼까 걱정했는데 잘 가려서인지 겉으로 보이는 눈과 목소리로 알아채지 못했다 했어요. 둥찬도 무사는 형편이 아니라 워낙 골프를 오래 쳐와서 캐디로 일했을 때 손님들 반응이 좋았다고 덧붙이나요. 그래서 지명으로 자주 오는 팀들만 전담했는데 그중 남편이 속한 남자 둘, 여자 둘 팀도 있었다고요. 처음 한두 번 왔을 땐 바람 피는 것 같았어도 다신과 상관없는 일이라 신경 끄려고 했답니다. 다른 팀보다 팁을 넉넉히 주니 안 한다고 하기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 팁에 다른 의미가 숨어있다는 걸 알게 되니 더 이상 지나칠 수 없었대요. 캐디가 있어도 과감한 놈들을 그 여자와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 둥창에게 남편 사진이랑 대화 내용을 녹음해 보내줄 수 있냐고 부탁했어요. 둥창은 처음에 꺼려했어요. 그러려고 말한 건 아니라면서요. 하지만 전 둥창 말대로 내가 나중에 앉아서 당하지 않으려면 증거가 필요하지 않냐고 둥창을 설득했습니다. 저에게 거래처라고 담달리 밝히는 남편, 그것도 모자라 라운딩 두는 사이 캐디 둥창에게 수작 거는 남편, 언젠가 꼬리가 길어 잡을 날이 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땐 제대로 밟아주리라 북슬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둥창을 만나고 집으로 갔어요. 아파트 입구에 들어섰는데 구급대가 도착하고 분위기가 어수선하더라고요. 코로나도 아직 끝난 시기도 아니었고 어르신도 많이 사는 연수가 오래된 동네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쳐 제가 살고 있는 라인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거예요? 누가 말 좀 해줘요. 가족 되십니까?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응급실로 가야 하니 땡땡병원 응급실로 와주세요. 스쳐 지나가려던 찰나 구급대원 둘 곳에 실려가는 사람 옷이 안 익었습니다. 자연스레 옷을 따라 얼굴을 봤는데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빠였거든요. 담백해진 표정으로 핏기가 없는 얼굴을 얕은 숨을 겨우 쉬며 힘없이 들곳에 실려 있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구급대원들 사이로 피집고 들어가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구급대원은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나오는 아빠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했다고 말했어요.
순찰을 들고 계신 경비원 아저씨가 발견하고 소방대에 신고했더라고요. 심근경색이 온 것 같고 심폐소생술을 확인했지만 심장 박동 소리가 강하지 않아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댔어요. 근처 대학병원으로 오라는 말을 남기고 구급대는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아파트 정문을 신속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당황한 전 집으로 가던 길을 돌려 아파트 입구를 뛰어갔어요. 차는 몰 정신도 없이 택시를 타고 아빠를 뒤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게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아빠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빠르게 뒤따라갔는데 응급실을 도착해서 본 아빠는 하얀 천으로 머리 끝까지 덮고 계셨거든요. 처음 보는 순간인데 낯설지 않았어요? 이미 영화나 드라마에서 익혀본 장면이라 직감할 수 있었죠. 아빠가 돌아가셨구나. 머릿속으론 상황이 받아들여지고 알겠는데 다른 한편으론 믿기 어려웠어요. 왜? 갑자기? 어제 저녁에도 말짱하셨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서 우가며 얼굴도 보고 살갑게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더 믿겨지지 않았어요. 차이는 심장마비로 굳은 타임을 놓친 게 원인이었죠. 지하 주차장에 쓰러진 후 빠르게 연락을 했지만 시간이 아슬아슬했대요. 제가 봤을 때 희미하게 아빠 심장이 뛰던 게 전부였던 거예요. 힘을 더 내. 뛰지 못한 심장은 결국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전 아빠와 어떤 이별의 말도 주고받지 못한 채 9월가 되었어요. 9월라는 말은 부모 돌아가신 어린애들한테나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30이 넘어 다 큰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BBC는 아빠라는 그늘이 한순간에 사라지니 저 역시 9월였어요. 더군다나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되는 남편이 바람폈다는 소리를 듣고 온 날 아빠를 보내 더 서러웠습니다. 빈소를 지키던 3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눈 뜨면 울고 지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반복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바람핀 사위지만 빈소를 지키는 상주가 있었고 아빠도 한동안 오래 살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사업하는 남편으로 빈소가 쓸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빠 가는 길이 외롭지 않을 거라는 게 제 마지막 위안이 되었던 셈이네요. 정화야, 잠깐 들어와 차 한잔하고 갈래? 아빠를 보내고 일주일 정도 흘렀을까? 갑작스럽게 마주한 아빠와의 이별이 아직 실감나지 않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요. 동네 슈퍼에 저녁 장거리를 주문하고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를 무렵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한 동네 오래 살아 저를 어디서부터 봐오신 분이셨거든요. 돌아가신 아빠와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셨고요. 마음 같아선 지나치고 싶었는데 저를 걱정해서 그러신다는 걸 아니까 못 이기는 척 문을 열고 들어가 앉았습니다. 마음 잘 추스리고 살아. 약해지지 말고. 네, 감사해요.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사니까 잘 살겠죠.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건물은 왜 팔려고? 정권 바뀌면서 재개발 이야기 우감은 가격 더 오를 수도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네? 팔다니요? 아직 상속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걸로 아는데 건물을 팔 수 있어요? 임대가 있으면 미리 값을 치르고 상속과 맞물려 법적 정리를 할 수 있긴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파느냐 안 파느냐가 중요한 거지. 김 사장이 여기 안에 3일째 끝내고 바로 와서 건물 내놓는다고 하던데 내드시는 차를 마시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 사장님이 아빠 건물을 왜 파냐는 뉘앙스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놀란 전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어요. 아직 상속에 대한 부분도 끝난 게 아니고 아빠 건물도 건물이지만 아빠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정리해야 하니까요. 한당은 저와 다르게
부동산 사장님은 법 문제는 어차피 정리하고 해결하면 되는 문제니 그게 신경 쓸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 남편이 3일장 끝나자마자 부동산에 들려 건물을 내놓는다고 말했다며 정말이냐고 되물으셨으니까요. 워낙 당당하게 말하는 남편 태도에 당연히 저랑 상의하고 내놓을 줄 알았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물어는 봐야겠고. 전화로 묻는 건 아닌 것 같아 자유필이 눈치 보고 계셨는데 때마침 제가 가게 앞을 지나갔던 거죠. 팔자는 이야기는 했는데 이렇게 빨리 내놓을 줄 몰랐나요. 사장님한테만 말씀하는데 잠깐 불의할게요. 혹시 그 사람이 묻거든 적당히 둘러대주세요. 정리할 부분이 끝나면 그때 다시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그래 알았다. 김 사장한테는 적당히 둘러대고 모른 척 할게. 일 정리되는 대로 알려줘. 꼭 안 팔아도 되니까 정리할 거 잘 해결하고. 상의 안 하고 남편이 일을 저질렀다는 말은 차마 하기 싫었어요. 대신 정리할 부분이 있어 정리되면 다시 말씀드린다고 둘러댔죠. 그런데 여유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돌려 이야기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은 저에게 더 묻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저희 부부의 이상 기운을 감지하신 것 같았죠. 별다르게 묻지 않을 테니 일이 정리되면 다시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덧붙이셨고요. 혼내주신 차를 다 마시지도 않고 부동산을 나오는데 딱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차지했습니다. 기어이 네가 끝을 보는구나 싶었던 거죠. 집으로 들어간 전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머릿속으로 하나둘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업한다고 말하고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 허망하게 아빠를 보낸 저에게 등이 없이 아빠 건물을 내놓는 남편.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이혼해주는 건 너무 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심죄가 추가된 셈이죠. 오늘 장보고 들어오는 길에 부동산 투자장이 만났어. 그래? 그럼 여기 들어오겠네. 당신 정신없어서 임자 나오면 계약할 때는 말하려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다 말했겠네. 그치? 정말 아빠 건물 팔 거냐고 물으셔서 아직 유산상속 처리 못했다고 말했어.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매물 올린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미안해 여보. 근데 어차피 아버님 건물 우리 건물 되니까 가지고 있으면 뭐해. 투자를 해서 더 크게 풀려야지.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 종잣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눈덩이처럼 커진 종잣돈이 있으면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더 바본 거야. 나만 믿어. 최대한 비싸게 팔아볼 테. 남편은 제가 상속받을 아빠 건물이 마치 자기 건물이 된 양 마냥 떠들어댔습니다. 그 대화에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허망할 저에 대한 배려는 물론 상의 없이 아빠 건물을 매물로 올린 것에 대한 미안함은 당연히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은 해야 할 일을 빠르게 처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 투자보다 더욱 키우고 싶었는데 마땅한 자금이 없어 고심하고 있었대요. 사업 자금을 투자받는 것도 가진 게 있는 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 거라고 덧붙였죠. 그런데 위기가 기회라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그걸 가만히 넉넉히 바라보는 걸 아니래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살아 사회 돌아가는 걸 모르니 자기만 믿고 있으라는 말을 하는데 우습더라고요. 집에서 살림만 한다 생각해서 바람 폈구나 라는 말이 붓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참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장의 카드인데 그 카드를 벌써 꺼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걸 지금 파는 게 맞아? 몇 년 더 가지고 있으면 이득이라는 소리도 부동산 아저씨가 하시던데 정권 바뀌고 재개발 이야기도 있으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순진하다니까. 건물이라는 게 주변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활성화되는데 재개발 들어오면 주변 집들 다 부시는데 건물이 유지가 돼? 그런 이야기가 오고 뭔가 시작하기 전에 파는 게 맞지?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아이고 진짜라니까요. 속고만 사셨나. 저도 그동안 헛소리하는 거 봤어요.
주소 찍어드릴게요. 확인해보세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저랑 거래처를 만나셨으면서 좀 못 믿으세요? 없는 거 띄워서 말하자는 성격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돌아가신 장인어른 건물이에요. 외곽에 있지만 상가가 지역부터 4층까지 8개가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작지 않아요. 하게 월세만 해도 1,000만 원이 우습 거예요. 매수하면 투자하신 금액 이상 버시는 거라고요.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시세나 확인해보시고 빨리 결정하세요. 저도 무리해서 너무 많이 투자받는 건 부담이니까 정해진 금액까지만 받을 생각입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여하튼 지금 반응에 맞는 거요. 나만 믿어 시세보다 더 비싸게 팔아볼 테니. 남편은 이미 사업자 만나는 사람들 여기저기 말한 것 같았어요. 저랑 이야기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전화와 묻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전화 오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들이 가증스럽고 뻔뻔하게 들렸어요. 돌아가신 장인어른 건물이다. 규모가 작지 않다. 월세가 1,000만 원 이상이다. 투자 가치가 있다. 남편 자신도 과한 욕심을 싫어해 적당히 투자받을 거다라는 말로 이미 청사진을 완성했더라고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남편은 신나서 자기 무덤을 파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제 눈앞엔 선한데 남편은 전혀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남편이 바람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갑자기 아빠를 떠나보냈던 순간에 억울함, 답답함 같은 것들이 모두 한순간에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그 순간 그런 남편을 보는데 답답한 마음이 뻥 뚫어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거든요. 그 끝을 알고 있는 전 남편이 지을 표정을 상상하며 저도 모르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네야, 여기 별도로 파일을 정리했어. 녹음 파일도 있고 사진도 날짜별로 정리했어. 그리고 어제 네 남편 팀이 마지막이라 마무리하고 퇴근하다 골프장과 모텔에서 둘이 나오는 거 봤어. 급하게 핸드폰으로 지금 모텔에 들어가 CCTV 영상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서 확인도 했어. 그것도 파일에 넣었으니까 잘 살펴봐. 고마워.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가 너무 자세하게 증거를 정리해줘서 내가 별들에게 할 건 없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보상하면 될까? 보상은 무슨, 뭘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잘하려고 애쓴 것도 아니야. 눈에 보이니까 한 거고, 모텔은 너에게 연락한 게 먼저였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정신없을 거 아니까 전화하게 그랬어. 혹시라도 부부 사이 입증할 수 있냐고 물으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그러면 그때 연락해야지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너무 수순이 CCTV 보여주더라고. 생각해보니 나단 네 남편 인적사항도 모르는데 후보라고 입증하고 말고 하는 것도 웃기지 싶더라. 나쁜 생각하지 말고 나랑 좀 밥도 먹고 차도 마시자. 난 사실 골프 캐디 일한 지 2년 넘었는데 친정엄마한테도 말 못하겠더라. 그래서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딴 너만 알지. 그래도 터놓고 말할 때 있다는 게 편해.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뭐 피규어고 자시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세상에 비밀 하나 터놓을 사람 있다는 생각으로 지냈으면 좋겠다고. 에이. 참 신기했습니다. 우정이라는 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끼리 생기는 감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제 일이 걱정된다며 같은 여자로서 연락을 줬던 둥장. 친하지 않는데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전 어떻게라도 보상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내비추었습니다. 어색하게 웃던 친구는 평생 비밀 터놓는 친구 생긴 걸로 퉁치자고 했어요. 친하게 지내자는 말보다 더 진심으로 와닿았습니다. 저 역시도 친정아빠 돌아가시고 남편이 아빠 유산 뇌물로 내놓았다는 소리 어디 가서 못하지 싶었어요. 더군다나 바람까지 피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건 더 이상 저를 배우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평생을 함께한다고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든든한 버팀목인 아빠마저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던 저에게
둠창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을 헤아려주고 제가 불편하지 않게 마음을 추스르도록 배려해주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앞으로 이 둠창새에게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야 바빠? 건물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부동산 투자장님만 믿고 있을 수는 없어서 내가 주변 사람들 수소문해서 찾았거든? 자기야 놀라지 마. 부동산 투자장님이 팔아주겠다고 말했던 가격보다 무려 1억 2천만 원이나 더 높게 사겠다는 사람을 찾았어. 나 잘했지? 오늘 오후에 계약하자 해서 투자장님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했거든? 그래도 아버님이랑 워낙 친분이 있으셔서 오래 알고 지내셨으니 계약서라도 그곳에서 쓰려고. 시간 괜찮지? 이따 3시까지 늦지 않게 오면 돼. 알았지? 둠창에게 남편이 바람피는 증거를 받고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남편이 아빠 건물을 팔겠다고 나선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든 팔고 싶어서 한 달이 났는지 빠르게 매수인을 찾았더라고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여기저기 투자금도 많이 끌어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빠르게 건물을 팔고 사업 자금을 확보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전 아빠 건물을 상속받고 세금 문제도 처리하는 등 바빴어요. 아빠가 살았던 집도 내놓았는데 그건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 건물이 투자 가치도 있고 남들에게 말할 때 더 있어 보이니 그랬겠죠. 아빠의 바람이 잔뜩 들어간 채 명주를 앞당기고 있었어요. 전 크게 한 것도 없는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제 발로 들어간 격이니까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저도 모르게 하나둘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말들로 간단하지만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게 되더라고요. 결론은 천천히 남편 이야기를 듣고 살라발치며 매수자에게 건물을 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 퍼뜨리자였습니다. 뜸을 들이고 뒤늦게 터뜨릴 때 충격이 더 클 테니까요. 아빠 건물을 상속받은 전 당연히 자녀인 저이고 명의 역시 제 이름이기에 마지막 칼은 결국 제가 빼야 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받은 시간이 오전이었는데 약속 시간까진 4시간 이상 남아있었습니다. 전 점심에 먹는 것도 잊은 채 머릿속으로 수없이 장면을 그려봤어요. 침착하게 끝내자. 언성을 높이지 말자. 차갑고 냉정하게 말하자며 저를 세뇌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좋아해요. 오늘 3시라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죠?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부동산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3시에 거기서 뵐게요. 혹시 모르니까 필요한 서류도 챙겨보겠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바람핀다는 건 알고 처음으로 연락했던 변호사였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지만 루펌으로 운영하는 곳이라 유산 상속과 남편이 하고 있는 일들이 사계자로 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받을 수 있었어요. 아직 명확하게 사료로 정리된 건 없지만 적어도 저 혼자 가서 말하는 것보다 담당 변호사를 옆에 두고 말을 전하는 게 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희망의 끈도 잡을 수 없게 만들고 싶었어요. 혹시 모를 비밀을 만들어 얕아볼 수 없다는 생각에 할 수 있는 만발의 준비는 다 한 것 같네요. 이렇게 빈틈없이 준비하게 된 배경에는 남편의 말도 있었습니다. 제가 주부라서 세상 물정 모른다는 말. 그 말이 가슴에 꽂혔거든요. 부부라서 모르니까 딴 여자랑 그렇게 무태를 드나들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주부라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아빠 유산을 네 맘대로 반에 문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모두 소용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애초에 그런 생각이 그 배려가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나라는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배우자에 대한 신뢰 믿음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그 대가를 혹독하게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무시했던 만큼 빈틈없이 반격해 섰을 틈도 없이 모든 걸 빼앗고 싶었어요. 자기 왔어?
우리도 좀 전에 도착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 인사해. 우리 건물 매수하신 사장님이셔. 거래처 건너 아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에 살 건물을 찾고 있었대. 들으신 게 있으셔서 전혀 비싼 가격이라 생각하지도 않으신다는 거 있지? 옆에 계신 분은 누구야? 인사해. 아빠 건물 유산으로 받으면서 세금 관련 법 문제 처리해주신 변호사님이셔. 최 사장님이 부동산 관련해서 계약서 잘해주시겠지만 혹시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변호사님께 같이 가자고 했어. 그랬어? 잘했네. 나 큰돈이 오가는 거니까 확실하게 하면 좋지. 안녕하세요. 박정은 씨 남편 다른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 들으셨죠? 네, 말씀하세요. 오늘 나누실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오면서 전에 들었습니다. 편하게 나누실 말씀 나누시고 필요하실 때 질문 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옆에 앉아 있겠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어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이미 남편과 매수한다는 사람, 그리고 부동산 최 사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멀리서 보이는 남편 모습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들켰다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걸음의 입구까지 제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금 왔다는 둥, 시세보다 기꺼이 비싸게 사는 이유가 있다는 둥. 제가 묻지도 않는 말을 미주얼구주얼하게 바빴죠. 그러다 시선은 이내 제 옆에서 멈췄습니다. 처음 보는 웬 남자가 저를 따라 부동산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눈치껏 제 일행이라는 걸 알아챈 듯 누구냐고 먼저 물어왔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했어요. 실제로 아빠 유산 상속에 대한 법적 문제를 처리해 주셨거든요. 물론 우리 이혼에도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말은 쑥 뺐지만요. 남편은 정말 흡족해했습니다. 변호사를 끼고 문제를 처리할 정도로 이젠 상류층의 삶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남편은 이내 담당하게 변호사에게 악수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고 부동산 소파에 앉아 본격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 매수자와 부동산 최 사장님,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 이렇게 5명이요. 여기 건물에 관한 서류니 꼼꼼하게 훑어보세요. 제가 정화 선대인께서 그 건물 매수하셨을 때부터 건물 관리까지 다 맡아서 해서 하자 없다는 건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꼼꼼하게 훑어보시고 여기에 사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충 훑어봤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한 건물 보셨으니까 하자 없는 건 너무 잘 아실 테고. 이렇게 변호사까지 대동해 오실 정도면 법적 문제도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죠? 그렇죠. 잘 생각하셨습니다. 중간에 사고 팔고 했다면 문제 있겠지만 저희 장인어른이 이 건물만 15년 넘게 소유하셔서 서류를 보더라도 문제 없는 건 이미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변호사까지 대동했으니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기 뭐해? 어서 여기 사인하지 않고. 그 전에 확인할 사료가 하나 더 있어. 변호사님, 준비해 오신 사료 지금 보여주실 수 있죠? 네, 그럼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계신 박정아 씨 남편 되는 김성혁 씨가 외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직 유산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등이 없이 상속 예정인 건물을 매물로 올렸기에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에 박정아 씨는 이혼을 신청하셨고 건물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명확히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박정아 씨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저를 통해서 하셔야 할 겁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에서 하나씩 필요한 서류를 꺼내서 말했습니다. 서류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남편 얼굴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부분은 바람을 폈다는 증거가 나왔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매도하지 않겠다는 말을 변호사가 전했을 때였어요. 투자받은 금액과 매도의 차액으로 더했을 이익들을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주목조목 사례를 들이밀며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에이, 이게 뭔가? 김 사장이 이런 사람이었나? 먼저 가보겠네. 사장님. 저기요, 아니지. 아니라고 해줘. 왜야, 어딘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저 말이야. 딱 한 번이었어. 그동안 사업하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어도 다 잘 버텼는데 정말 사진 찍힌 날 딱 한 번이었다고. 난 너밖에 없어. 아버님 유산 판다고 해서 화가 많이 났어? 안 팔아도 돼. 우리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잖아. 준서 준이도 있는데 이혼이라니. 아니지. 자기야, 말 좀 해봐. 변호사님 하신 말씀 들었지? 앞으로 나에게 할 말 있으면 변호사님 통해서 해. 난 더 이상 당신에게 할 말 없어. 웃기더라고요. 떠올리지 않으려 그렇게 몇 시간이나 앉아 점심도 거르고 이 순간은 머릿속에 그렸는데 너무 허무하게 정리되었어요. 제 대신 제 입장을 잘 전해준 변호사님, 그리고 그 말을 전해듣고 사색이 된 얼굴로 벌벌 떨며 저에게 비울고 또 비는 남편을 보는데 노란 인간 그릇이 그 정도였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어떤 상처 주는 말보다 바닥끝까지 금전적으로 끌어내리면 충분히 뼈저르게 후회하는 족속이라는 걸 이제서야 한 거죠.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이혼해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사업수단이 좋아 더 크게 확장하지 못해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욕심에 그만 화를 부른다고 친정아빠 돌아가시고 상속받을 유산이 담나 사업을 키우려 했던 게 투기도였죠. 정말 속 시원해. 네 전 남편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어. 네 남편과 다니던 골프 멤버들 남편만 빠지고 여전히 구성원 받고 우리 클럽 오거든. 남편 사업하는 바닥에 숨은 쫙 난 것 같아.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라 희생할 기미가 없어 파산 신청했대. 업계에서는 등 갚기 싫으니까 위장 이혼한다는 말도 있고 아예 책임을 건두고 그겠더라. 모든 걸 정리하고 모든 게 변했는데 늘 같은 일상처럼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고 커피 한 잔을 내려 거실에 앉았어요. 아침부터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큰 고비를 함께 넘겼다고 이젠 둠장이라는 말보다 친구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떠올랐어요.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터놓지 못하는 손내를 터놓지 않아도 옆에서 다 본 친구니 어쩌면 저에게 은인이라 다름없겠죠. 남편은 사업도 많았고 카페에 빚이 많아 파산 신청을 해둔 상태라고 전해주었어요. 이야기를 듣는데 속 시원하더라고요. 빚더미에 앉은 것도 무자라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편판까지 땅으로 떨어졌다는 말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들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속 시원하기도 하지만 사실 어떨더래요. 그나마 올해는 작년보다 더 일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 허전함 못 느끼고 바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네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생각해 아빠는 해외로 긴 출장을 가게 되었다며 둘러댔거든요. 저도 알아요. 언제까지 비밀을 둘 수 없고 좀 더 크면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는 거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사업하느라 바빴던 남편의 빈자리가 아이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빠를 찾거나 보고 싶다고 우는 일 없이 아이들과 전 늘 같은 하루를 보내는 것 같거든요. 아이들 맘까지 제가 들어갔다 온 게 아니라 모르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보듬어주고 챙겨주려고요. 이혼했지만 다행히 아빠가 남겨진 유산이 있어 아이들과 지내는데 아무 걱정 없다는 게 저에겐 큰 위안입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고 현실이 익숙해지면 친구 불러 한잔하려고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소망하며 긴 글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